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요즘 아마 뉴스 보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포털에 가도 여러 시민분들이 원하는 뉴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검찰 독재 그리고 외교 무능, 경제 무능 넘어서 최근에 3.1절 망언부터 윤석열의 그 전횡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온통 뉴스는 윤비어 청가로 도배가 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를 인용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 아마도 더 시민분들이 가슴이 답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포털을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민 언론 민들레 그 포털 사이트에 시민 언론 민들레를 쳐서 시민 언론 민들레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빵 뚫어드리는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는 언론에서 전하지 않은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만 볼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비리가 하나 둘씩 밝혀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재판 양상은 정반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외려 더 애를 태우는 형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 때마다 늘 법정에 직접 가서 방청을 하고 계신 한 분의 기자분이 있습니다. 우리 민들레의 고일석 기자님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인사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들레 이명재 대표도 같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많이 언론들 보면 답답해하실 텐데 오늘 첫 출발 좋은 뉴스 소식으로 좋은 뉴스로 출발할까 합니다. 민들레 시민 언론 민들레가 이제 출범한 지 한 5개월 됐나요? 이제 4개월이 안 됐죠? 며칠 남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4개월 만에 어쨌든 시민 언론 민들레 사이트의 구독 회원이 1만 명 돌파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자축을 하고 또 시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작은 경사다. 네. 그래서 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 민들레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어젯밤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야,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처음 제가 할 때부터 이 시민 언론 민들레 무조건 5,000명, 10,000명 돌파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6개월 이내에 가능할 거라고. 네, 처음 출발할 때 다들 그걸 반신반의했는데 그렇죠. 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것은 이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숫자이고요. 네. 후원 회원, 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의 목표가 지금 이제 강준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후원자 1만 명 확보가 저희 목표였는데 네네. 지금도 목표이죠. 그것의 절반인 5,000명을 5,000명을 돌파. 아마 이번 주를 넘어서면서 좀 5,000 넘기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회원 어쨌든 10,000명 돌파 축하드리고 조만간 우리 후원 회원 10,000명 돌파 또 기쁜 소식을 조만간에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시민 언론 민들레에 이제 구독 회원이 되면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포털에 들어가서 뉴스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민들레 뉴스를 보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더 많은 독자분들께 시민들께 저희 민들레 뉴스를 전파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레터 서비스로 예,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뉴스레터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뉴스레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그래서 이메일을 남겨놓으시면은 저렇게 저희들이 만든 뉴스레터를 매일 저녁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제목서부터 저 그 어떤 포털에 가도 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 없는 제목들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어제 검사들. 저녁에 보낸 뉴스레터네요. 바로 우리 고일석 에디터께서 뉴스레터의 제작과 발송을 지금 해주고 계시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빠지기도 하고. 예, 좀 더 좀 안정적으로 매일 뉴스레터가 그래서 발송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 1주년을 사실은 저런 관점에서 혹독한 비판을 하는 언론들이 없습니다. 네. 아마 저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뉴스들을 보고 싶을 텐데 우리 시민언론민들 오시면 볼 수 있고요. 특히 다시 또 구독 회원 가입하면 이제 뉴스레터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원 가입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조금 저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면요. PC 화면에서 PC 화면에 저렇게 회원 가입창인데 약간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포털 창에서 이제 시민언론 민들레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초기 화면 이런 걸 만나실 그렇죠. 수 있어요. 맨 위에 저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죠. 로그인이 있고 회원 가입창이 있죠. 그렇죠. 회원으로 가입하셨으면 이제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될 테고요. 아직 회원 가입이 안 되셨으면 바로 그 옆에 있는 회원 가입창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와 같이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뜨죠. 회원 가입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름도 굳이 실명이 필요가 없고요. 필명이든 실명이든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이메일 주소 그 정도만 기입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클릭 몇 번, 한 1분 안에 회원 가입 절차는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왕 저희 민들레를 응원해 주시는 시민분들은 이렇게 직접 회원 가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에서 민들레 계속 더 좋은 뉴스 힘내라 응원 더 보내주실 분은 후원 회원으로 이제 가입해 주시면 좋은데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한 50% 달성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꼭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저희 더 탐사도 함께 응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일석 기자님이 가져오신 소식 하나씩 이제 풀어볼까요? 먼저 오늘 이게 오전에 띄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드디어 이제 그 대장동의 공범들 유동규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기소됐던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이죠 정진상 그다음에 이제 김용 이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실제로 그 재판 진행 상황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외로 그 재판부가 이 유동규 검찰의 이제 임의성, 신빙성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의 이 공소 제기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아주 상당히 꼼꼼히 점검하고 따져묻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은 그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재판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강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매체에서 쓰지 않는 기사를 민들레에서 쓴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써도 다른 데서 안 쓰니까 뭘 써도 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 물론 저의 정치적인 스탠스 다들 아시겠지만 진영이나 정치적 지형과 관계없이 우리 그렇습니다. 신문제기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되면 쓰고 싶죠.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데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소개해드린 이 유동규 자술서가 자술서는 이제 보통 자기 주거지에서 써가는 거 아니까 내가 친정에 변호사 생겨서 써서 검찰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구속돼 있을 테니까 구치소에서 써서 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검사실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 밝혀질 때 재판장이 뒤집었어요. 근데 왜 안 써?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변호인이 뭐 밝혀낸 것도 아니고 그 재판 심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심지어 이제 다 유동규도 무시하고 잘 무시하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검사가 이실 찍고 한 거예요. 처음에. 검사가. 근데 묻혀 넘어갔는데 재판장이 찝은 거죠. 이거 종이 어디서 난 거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재판은 재판장이 처음부터 선언했어요. 이런 유의 사건, 즉 이 금품이 수수됐는데 공여자와 돈 받았다, 돈 준 사람과 돈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 그럼 돈 줬다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증거가 없을 때 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돈 뇌물 주고받는데 증거 남기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줬다는 사람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죠. 예. 네. 법리도 있고 판례도 있다. 그래서 신빙성을 철저히 따지겠다라고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재판 열릴 때부터 그랬군요. 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 검사들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이 공소장은 범행 그러니까 뭐 고일색의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고일색이 언제 어디서 무슨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만 쓰면 쓰게끔 하는 게 범죄 사실만 적게 공소장 일본 원시트 원시트주의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재판장을 판사들로 하여금 또 이제 영미에서는 배심원들이 있으니까 배심들로 하여금 그거는 뒤에 이제 또 기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칙, 그런 식의 원칙을 딱 천명하고 시작하는 재판이에요. 자, 이 유동규 자술서가 그 본인이 그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한 게 아니고 검사실에서 검사가 나눠준 종이에 쓴 거다. 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직접 한번 화면을 띄우고 한번 볼게요.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유동규의 진술서를 재판장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걸 제가 그대로 뭐 사진도 못 찍고 해서 기억을 해서 메모를 해서 복원한 모사한 그래픽입니다. 보통 이렇게 슬라이드 화면에 띄워놓고 신문을 진행을 하는데 네. 이것도 그때 보여줬나요? 예.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여줬군요. 실물을 보여줬죠. 그런데 저걸 이제 유동규 자술서인데 저걸 보는 순간 이제 판사가 이상한 거예요. 이 용지가 어디서 난 거냐 물어봤다는 거죠. 이 종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네. 종이 좀 달라 그랬었다 검사실에서. 그랬더니 그럼 조사받다가 쓰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유동규 자백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것만 해도 예리한 발견인데 빨간 표시되어 있는 날짜하고 진술이라고 있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건 워드로 쳐 있는 거예요. 워드로 쳐 있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판사가 날짜는 찍혀 있네? 라고 날짜가 물어보는 찍혀 거예요. 있네. 네. 그러니까 자술서라고 하면 보통은 우선 저게 편지지처럼 이제 줄이 쳐 있잖아요. 그렇죠. 저것부터 이상한 거예요. 네. 이 양식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서는 그냥 종이 보통 A4용지 백지에다가 쓰죠. 보통 그렇게 쓰죠. 네. 네. 그럼 날짜도 그냥 자기가 쓰는 본인이 거죠. 자기가 수기로 쓰죠. 네. 보통. 네. 자필 진술서에 누가 자기가 그걸 굳이 워드로 쓸 필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능성을 볼 때는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검사실에서 유동규가 이런 내용의 자술서를 쓰기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렇죠. 검사가 이제 그 미리 나눠준 양식 네. 날짜하고 그 다음에 진술인 이렇게 이제 쓴 그래서 나눠주고 좀 써보라고. 그렇죠. 우리끼리 서로 얘기한 거 이거 그렇게 해서 작성된 자술서로 그렇죠. 보여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최소한 조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전에 조율이 됐다고 봐야 예. 되죠. 이건. 100% 임의적으로 쓴 게 아닌 거죠.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게 그 줄이 몇 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 저거는 이제 한 장짜리인데 15일짜리 2장짜리. 저거 이제 최초에 김용이 대선자금 10억을 얘기를 해서 남북한테 얘기해서 내가 받아서 줬다. 그런 내용 제일 중요한 진술이죠. 이제 다시 15일에는 다른 내용으로 2장짜리 진술서가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처음과 끝이 딱 맞아요. 공란이 없으니까 쓰다가 빈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줄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술할 내용을 미리 파악해 놓고 거기에 맞는 거기 마치 양식을 만들어서 중국 워드까지 찍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맞춰 쓰라고 시킨 거예요. 워드로 이미 친 거를 갖다 붙이고 베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상당히 의혹이 많이 드네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뭐 뇌물을 전달했다. 또는 뭐 이재명 대표 앞전에 이제 정진상, 김용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라고 또 뭐 정치자금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대선 자금 전달했다는 게 사실 유동규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지금 없는 건데.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동규의 이 최초로 그걸 진술하게 된 이 자술서 자체가 검사실에서 검사가 나눠준 용지에 작성된 거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 진술의 임의성, 신빙성들을 사실은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그걸 이제 재판장이 직접 질문해서 확인한 거니까. 그러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요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확대 좀 해주시죠. 이게 위에서부터. 뭐냐면 피의자가 검찰 사무실 들어가면 입장하는 시간부터 조사하는 시간 다 체크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들어가서 조사 시작할 때까지 비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걸 체크해 놓은 거예요. 저건 어떻게 체크가 되죠? 피의자 진술서 나와 있어요. 언제 들어와서 언제 조사 시작했다. 근데 10월 6일은 4시간 반씩이나 비어 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기 전에 네. 검사하고 비는 시간이 있다. 비는 시간이. 4시간 반 동이나 사전에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조서 작성이 들어간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면담을 하게 되면 면담 기록을 면담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게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그게 문제고 다시 좀 키워봐 주시면 아까 보신 진술서가 10월 8일 날 쓴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10월 6일 날 면담 시간이 4시간 반이죠. 네네. 그 앞에는 면담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과 유동규가 말하는 바 9월 26일 날, 그러니까 추가 기소된 날이 그날이. 네. 그날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몇 번 얘기를 하다가 10월 6일 하고 10월 5일 날 내가 이재명 대선자금 관련 고백할 게 있다. 그때 시작해서 쭉 해서 10월 8일 날 진술을 썼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0월 6일 날 4시간 30분 동안 뭘 했는지 한참 얘기를 하고 네. 변호인은 뭘 했을까요? 라고 반문만 해요. 구체적으로 지목을 못하고. 네, 저도 뭐 수십 차례 피의자 신문을 가서 받아봤습니다만은 네. 저 사전에 그 수사관하고 면담을 하는 시간은 한 5분 정도나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4시간 반이나 만나서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가지고 검사하고 그 유동규가 4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 그리고 자술서가 나온 10월 8일은 1시간 넘게 또 면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건 피의자 신문을 받아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아주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시간 15분입니다. 총 합치면.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면담이. 그러니까 저 시간 동안 뭘 했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10월 17일서부터는 이제 그 사전 면담 시간이 좀 확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10월 6일서부터 10월 13일 사이에까지는 이제 뭔가 그 유동규가 완벽한 검사가 원하는 진술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사전에 정밀하게 뭔가를 좀 맞추기 위한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그렇죠. 같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10월 17일서부터는 사전 면담이 17분인 걸 보면은 이제 아주 이제 서로 이제 순리대로 그냥 술술술술 이제. 근데 나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술자 자백한 유동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김용에게 남욱에게 받았다는 건 아주 정밀하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받은 건. 근데 그거를 김용한테 줬다는 건데 김용한테 전달한 기록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판사가 몇 번을 좀 날짜 6월 초에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어를 하냐. 그렇죠. 대략 한 두 날짜 5일 아니면 6일, 5일 아니면 10일 이런 식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좀 특정을 해야지.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오늘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던 재판정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유동규가 그 김용, 정진상 두 사람한테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진술. 이 진술서는 검사실에서 검사가 나눠준 양식에 맞춰서 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동규가 검찰에 가서 이제 그 조사를 받을 때 무려 지금 10월 6일서부터 10월 13일 사이에는 적게는 1시간, 많게는 그 4시간씩이나 검사와 사전 면담이 있었다. 근데 어떤 면담을 나누는지는 모르는데 4시간 이 정도면 충분히 회유와 압박에 필요한 시간, 충분한 시간이죠. 그 정도 시간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면담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북한테 정민용을 통해서 돈을 받은 날 플러스 며칠, 바로 당일 아니면 며칠 뒤에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정을 안 해.
특정을 안 해. 검찰에서요. 네. 이상한 거죠. 특정을 하면 이제 알리바이를 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골치 아픈 거예요. 저희 청담 게이트하고 정반대예요. 네. 청담 게이트는 날짜까지 제가 특정을 해주고 알리바이를 대라고 하는데 알리바이를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한테 공격하는 건 장소를 특정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장소 그 청담동 근처 그 갤러리아 뒷골목 정도면 그 정도면 충분히 알리바이 제시할 수 있잖아요. 7월 19, 20일 날 청담동 그 갤러리아 근처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도는 자기 알리바이 충분히 제시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특정을 했죠 사실은. 근데 이 유동규는 지금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를 정확히 특정을 하지 못하고. 검찰이 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대로라기보다 정상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럼 뭐 받은 날 줬겠네. 라든가 받은 날 뭐 그거를 받아다가 집에 뒀다가 두 번째 줬다는 건데, 뭐 계속 그 큰 돈을 집에다 오래 둘 일도 없고. 보통은 이게 그렇게 할 텐데.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중에 그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이제 코를 깨기 위해서 정확하게 메모를 해두죠. 네. 어떤 경우, 날짜는 뭐 기본이고 액수라든지. 뭐 어떤 경위로 했는지는 뭐 머릿속에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남을 텐데 자기가 기록이 없는 데에 대한 변명은 엄청나게 유동규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런 기록을 안 남긴다는 거예요. 메모도 안 하고. 한두 푼의 돈도 아니고 그 몇억 원씩 그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그걸 날짜를 기록을 안 한다. 상식. 그 더 자세한 것도 다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니까 이 재판에서 할 얘기가 뭐 이것만으로도 많으니까. 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김용 씨 첫 공판 김용. 이게 7일 날 화요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이재명 대표 직접 피고인이 돼 피의자가 되어 있는 선거법 재판이 있고요. 김용 지금 진행 중이고 전진상은 지금 저 준비 기일 중에서 아마 다음 주 시작할 테고 성남 FC 후원 사건 관련해서 성남 시 공무원하고 두산건설 전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본류 재판이 있고 위례 본류 재판이 있고 6개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예. 어지러운데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건 대장동 본류의 첫 번째 재판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군요. 이게 이재명 대표와 더 가깝게,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건이 이제 선거법 다음으로 이제 뇌물과 이제 정치자금 이재명 후보의 뇌물 정치자금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조국 장관 재판 때와는 극명하게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 선거법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조국 장관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다음에 그 성남 FC 사건도 또 다른 또 대표적인 변호사님이 맡고 있고요. 두 분이 대표적으로 선비 스타일, 우리 이명 대표는 선비 스타일의 변호사들이에요. 학구적이고 조용하고 절제된 무슨 말도 절제되게 하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조국 재판에서 너무 당했다고 그렇죠. 치를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검사들을 상대로 할 때는 그 점잖은 스타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완전히 이 모두를 스타일을 바꾸셨군요. 돌변했어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태세 전환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진상 사건과 김영 사건은 또 다른 변호인들인데 이분들도 또 똑같이 엄청 강공 모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그 김용 전 부원장 첫 공판이었는데요. 이게 어느 나라 법리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요 앞에 기사에도 썼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남욱으로부터 김용한테 넘어간 8억 4,700만 원이 있어요. 이걸 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김용희한테 준 거야. 경선 자금으로. 그래서 정치자금법으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됐던 게 8억 4,700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김용의 혐의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받은 건 6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말에 따르더라도 받은 건 6억인데 기소된 금액은 8억 4,700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법리냐? 이 김용은 자기가 받았다고 치더라도 검찰의 말이 맞더라도 얼마가 넘어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동규가 받았다는 돈을 왜 김용이 다 책임지냐? 이게 어느 나라 법리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돈을 전달하는 걸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전달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상식적이지 않고. 지금 이제 유동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남욱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이제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그걸 자기가 받은 게 인정이 되면은 8억 원
정도면은 이제 뇌물 특가법으로 해가지고 또 공무원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받을 때. 뭐 최소한 10년 이상은 빵에서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사실은 자기는 그냥 정거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근데 그 이제 정거장으로서 그러니까 우선 정치자금법을 바꿔주기도 형량이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렇죠. 김용한테 자기는 전달한 거니까 이건 정치자금으로 받은 건 뇌물이 아니고 네. 나는 그리고 전달자에 불과하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교묘한 법리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충분히 어쨌든 유동규 입장에서는 그 거짓말을 해야 자신이 살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될 유인이 있는 것이죠. 거죠. 그 변호인에서 많이 허위 진술을 할 배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야 당신이 그 받았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이재명 위원 정치자금 당신이 중간에서 받은 거라고 해. 라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검사 딜이 가능한 판사가 어제 재판에서 그것도 따지는 거예요. 네 스테이터스가 뭐냐. 네. 돈을 전달해 준 거냐 아니면 네. 네가 같이 받은 거냐. 네. 기소된 건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네. 정민용, 유동규, 김용이 이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돈 받은 사람 공범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자꾸 이제 판사가 캐묻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그냥 넌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데 왜 네가 공범으로 돼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그 유동규가 그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그 돈 받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도 안 나와요. 일도 안 나오고 심지어 이제 어떤 데는 물론 그 남욱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유동규가 이제 그 뭐 한 3억 원 가까운 그 유례 사업에서 2003년도에 뇌물을 받으면서 이건 절대 2층 알아서는 안 된다. 2층이 이제 성남 시장실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의 저 논리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중간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거라고 얘기한다면 대장동 일당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얘기를 한 번은 거론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본인이 최종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거장인데. 그렇죠. 그 녹취록에 보셨겠지만 수천 페이지인데 단 한 번도 그런 걸 의심할 수 있는 문구도 없어요. 네, 그렇군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공소장 아까 일본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혐의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고인의 뭐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가 1번이 있고, 그다음에 배경 사실이라는 부분이 있고, 3번이 범죄 사실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는 범죄 사실만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공소장이 보통 그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있는 1, 2번은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 없는 거를 넣었다는 거 문제.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배경 사실이라고 하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판사가 약간 좀 느슨하면 그게 정말 이렇게 밝혀진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이재명 대표 관련된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이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엄청나게 어필을 했는데 이 재판장이 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 선거법 재판을 따른 분인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 쟁점으로 지목을 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범죄 사실만 가장 입증하려고 하는 범죄 사실만 압축적으로 전달하면 되는데 그 결국 유동규가 뭐 남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김용한테 돈을 전달했다. 이 범죄 사실만 압축적으로 전달하면 되는데 이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잔뜩 써놨다는 거잖아요. 경위는 들어가도 되는데 그 이전에 그 이전 어떻게 만났고 옛날에 뭐 했고 뭐 이재명을 위해서 뭘 했고 이런 얘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이게 얼마나 그 죄질이 나쁜지를 이제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뿌리 깊은 범죄다 뭐 그런 뜻에. 판사한테 이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이제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범죄 사실 벌레 입증하는데 불필요했던 한 배경 사실들을 잔뜩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우리 고 기자님 쓴 기사를 보니까 한 뭐 100여 페이지 가까운 거에서 그 중작 김용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이 뭐 한 2페이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대요. 28페이지 중에 2페이지인데 28페이지 100페이지는 뭐냐면 이 변호인이 자기가 초임 판사 때 국가보안법 사건을 해봤는데 100페이지 공소장 100페이지인데 혐의 사실은 한 페이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국가보안법 사건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공소장이. 그것도 강력한
강공의 한 예로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으로 거론됐다는 것도. 네. 그건 우리 이명재 대표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제 80년대는 불온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불온서적을 이제 소지하다가 걸리기만 하면 그걸로 국가보안법, 방공법 이런 걸로 문제가 된 건데 그 서적을 이제 소지하게 된 경위가 그냥 단순히 우연찮은 게 아니고 얘는 국가의 전복을 할 목적으로 누굴 만나고 어디서 그래서 이 소지했다는 이 범행 자체의 배경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광설을 늘어놓는 거죠. 집회에서 참석하고 이런 얘기들을. 그런데 이 검사가 이 단순한 뇌물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이 대장동 사건 하는데 마치 그러니까 대장동 모든 거의 이제 김영과 관련해서는 김영은 대장동 이 개발과는 무관해서 이 도시공사 설립 과정에서 기여한 얘기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28페이지에서 정작 범죄 사실이 2페이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판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사 측에서 이제 원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하면 공소 기각을 하게 돼 있죠. 이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의를 확인시키는 것만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상당히 대부분 그냥 위배 아니다라고 이제 판례를 들고 와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사들이 이제 판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지적하니까 너무 배경 사실이 좀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니냐, 범죄사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랬더니 이게 예전 판례도 예전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판사분이 거꾸로 그거는 예전에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사건 이건 그런 사상범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이 공소 기각된 판례들을 대여섯 건을 제시를 한 거예요. 거꾸로 판사가.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공소 기각될 수도 있어라고 경고를 준 거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준비기일이고 이제 그저께가 첫 공판이었지 않습니까?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온 거예요. 대폭 줄여가지고. 결국은 변경 신청했구나. 꾸른 거죠. 약세 보이는 거예요. 검찰이 어디 그러겠어요? 그렇죠. 조국 장관 정경심 처음 할 때는 공소장 변경 안 해도 막 다 들고 난리 들고 나서 이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재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 얘기를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장판사가 조병구 부장판사예요. 근데 조병구 부장판사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좀 익숙할 텐데 우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을 했던 판사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법원 내에서는 상당히 깐깐하고 원리 원칙주의로 일단 검찰 휘둘리지 않는다. 그건 정평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론의 압력이나 정치 이런 부분도 사실 크게 눈치를 보지 않으시는 분인데 예를 들면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도 1심 이분이 무죄 선고를 해가지고 여성계에서 엄청나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판사라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오로지 이제 증거하고 법리에만 입각해서 판결하는 걸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래도 많다. 더 줄여라. 한 번 더 줄여왔는데도. 더 줄여라.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은 죽을 맛이겠네요. 그 안 줄이면 하나하나 이거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내가 다음 재판 시간 내서 판단하겠다. 근데 결국은 이 언론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뉴스들은 쏙 다 빠지고 유동규가 법정에서 돈을 전달한 걸 새로운 진술을 했네 이러면서 10수년간 세뇌했다는 이런 얘기만 나왔죠. 돈 전달하는 박스에 담아서 이런 얘기만 그래서 나왔어요. 마치 이제 유동규가 맨날 재판에 나가서 매번 새로운 증언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이제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는 듯한 마치 검찰의 공소 유지가 잘 되고 이재명 후보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상 공판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규도요. 유동규도 이제 나름 좀 굴렀지 않았겠습니까? 몇 년 동안 재판받고 하면서 진술서에 쓴 것 김용이 나한테 10억 달라고 해야겠다는 말을 입으로는 안 합니다.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나 유튜브할 때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이재명한테 줬다는 얘기도 절대 안 해요. 지들이 알겠지. 양심 있으면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해서 범죄 사실과 이제 상관이 없는 이제 배경 사실들이 되게 너무 이제 많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공소장을 직접 좀 봤는데, 이 배경 사실도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일당들이 2009년서부터 결국은 이 땅을 사들여 가지고 그 뭐 공무원들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 박영수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제대로 기재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공소장 봤으니까 다 뺐어요. 특히 박영수는 이름은 뭐 다 빼고, 그러니까 전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판사한테 이제 그런 선입견을 주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귀착점은 이재명 을 잡아놓는 거니까. 그런데 역으로 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할 정도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증인신문에서 또 그런 식으로 한 이 판사가 몇 번 제지를 해요. 쓸데없는 거 묻지 마라. 본질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뇌물과 따라서 간단한 거예요. 이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의 금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했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서는 검사실에서 검사가 나눠준 양식에 맞춰서 작성이 됐다는 거 하나, 그리고 유동규가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검사들과 한 4시간 반씩이나 이렇게 사전에 면담한, 그 4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지가 이제 저희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뭐 28페이지 가운데서 범죄 사실은 2페이지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판사를 이제 선입견, 예단을 갖게 하는 이런 이 배경 사실들을 지나치게 장황하게 늘어나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사한테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제 덧붙여야 될 얘기는, 어제 이재명 지사실 비서실장께서 불행한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시달렸던 게 뭐냐 하면 GH 경기건설 공사죠. 경기개발공사, 거기 직원 숙소가 이재명 대표 숙소 건너편에 있었다는 거니까 그걸 이제 비밀 캠프로 썼다고 의혹했던 것이죠. 그거 가지고 시달렸거든요. 시달리다가 가신 거예요. 근데 그저께 첫 공방에서 모두 진술을 하잖아요. 검찰에서. 그리고 공소장에도 없던 얘기인데 그것까지 거론을 한 거예요.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재명이. 김용 재판에 와서. 그 정도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분은 막 사사삭 막 상처가 더 심해지실 거 아닙니까? 아무 관련 없는데. 그러니까 여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받아쓰라는 거죠, 기자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중에 상당수가 이제 언론 기사들인데, 이 언론 기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사실은 검찰이 다 흘려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흘려주고 언론에서 받아쓰게 한 걸 가지고 또 증거로 제출하고. 그것도 이제 조영구 판사가 신문에서 좀 줄여라. 그거 뭐 배경사실 그건 뭐 이렇게 많이 하냐.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판사 오염되지 않겠냐.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많이 줄였다 이런 식의 얘기하지. 그럼 알겠다. 그럼 다음 재판 시간 있을 때 하나하나 보고 내가 쓸지 안 쓸지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게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유동규에 대한 검찰 측의 주신문이 있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또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3번에 걸쳐서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유동규가 줬다는 방법 같은 건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날짜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신문이 3번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니까 다음 주도 재판 잘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짜를 청담동 게이트 관련해서 장소를 특정하라고 막 그렇게 제가 시달림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검사들이 공소장에 지금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일석 선배가 우리 민들레의 법조 에디터입니다. 법조 에디터이자 또 이제 정치도 담당하고 계시는데
법조 에디터를 아마 따로 에디터로 별도의 부서로 두고 있는 것은 아마 국내 어떤 언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네. 우리 민들레는 애초에 처음부터 법조 에디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왜 필요한지를 우리 고일석 선배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재판정에 사실 많은 기자들이 들어가서 방청을 하고 있을 테인데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판단을 해야 될 내용들이 왜 다른 언론들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서 우선 첫 번째는 네. 기사 쓰는 기자들 직접 안 들어와요. 이 네. 재판장에 들어온 건 이제 막내 기자들이 막내 기자들이 타이핑하는 사이하는. 그래서 이제 속기록을 보고 하는 것인데 네. 녹취록 보고 하는 것인데 그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재판들은 또 들어오죠. 네. 녹취록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또 하는 거 땅 차이거든요. 예. 목적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근데 역으로 볼 때, 진영주의 입장으로 볼 때는 검찰에서 바로 갖다 쓸 만한 걸 너무 잘 뿌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제 언론하고 한 몸이 돼서 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검언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를 기소하는 과정은 이제 그 검찰과 언론이 이제 공조를 한 거고 이게 공조를 해서 만들어낸 범죄 사실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검찰과 언론이 뭔가 이 묵시적인 담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명시적인 담합 같아요. 네, 그래서 명시적인 담합.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국 재판 그 전에는 저도 뚜렷하게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조국 장관 재판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일관되는 검찰의 전략은 재판장에서 섹시한 걸 던져서 기자들이 받아쓰게 한 다음에 그것이 여론화돼서 재판부에 역으로 영향을 주게 하는 이것이 너무 전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어요. 자, 지난번에도 이제 조국 전 장관 또 장경심 교수 재판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그 재판정에서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했었던 우리 고일석 기자님이 이재명 또 이 대장동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저희 시사 톡톡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계속 속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지면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로서도 그럼 뭐 전달하지 못한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한번 이번 이재명 체포 동의안 과정에서 나왔던 우리 민주당의 소위 수박계 의원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것도 고일석 기자님이 쓰신 기사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일날 제가 이제 해설 기사를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제 해설 기사를 썼는데 이때 어떤 분이 이제 엄청나게 격앙된 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고일석 기자, 당신한테 이런 말 듣고 싶은 게 아니다. 뭐 현황이 어떻고 무슨 뭐 원인이 어떻고 뭐 동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는 우리 다 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민들레 듣고 싶은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를 길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은 아니니까 그래서 쓴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그 대장동 논란 점화 세력이라고 제가 명의를 했고 그 앞에 본 거 아니면 요거 요게 이제 그 이틀 뒤에 쓴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지자들께서 독자들께서 원하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는 물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대장동 논란 점화 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재명 최소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가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을 응징하는 것은 물갈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어 왔었죠. 뭐 수박 얘기 나올 때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어 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마할 예비 신인 후보들. 근데 신인 후보들의 성향이 쉬운데 나가려고 하죠. 이 빵빵한 사람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선거 임박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현근택 변호사 일찌감치 이제 성남 중원에 윤영찬 의원 목표로 해서 지난 연말에 선언을 했고 지지자들 당원 그룹에서 우리가 후보들 좀 추천하자. 또 누가 좋은 사람 있어 우리가 뽑아서 밀어주자. 신인 후보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현역 기득권이 뭐냐면 당원들이 50% 투표 50%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당원 지명도와 그다음에 당원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게 다인데 신인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내 형제는 그걸 확보하고 있죠. 그냥 아무리 가점 주고 감점 주고 해도 신인이 현역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원들 모아주고 일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 왔던 차예요. 근데 이 체포동의안 거의 가결될 뻔한 사태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그렇군요. 진짜로 이제 그런 몇몇 이제 신인 후보들 움직임을 제가 파악하고 언제가 써야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명분 막 저라고 나가겠다. 해서 그런 거를 나머지 당원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토론회를 괜찮은데 이런 얘기를 막 알려오기 시작한 거 제가 취재하지 않아도 그래서 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주당의 이제 수백 개 의원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대표직에서 끌어내고 그 비대위 체제로 만들면 이제 공천권들을 자기네가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도무지 이제 이 민주당의 그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이 수백 개들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를 바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이제 뭐 공천도 물 건너가는 이제 이런 위기감들이 자연스럽게 싹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메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근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소위 이제 그 워터멜론으로 불리는 분들은 계속 대표 흔들기 사태 때의 주역은 자기 공천은 별로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주승용이나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 자기는 그냥 토호나 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공천권을 가지면 자기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죠. 자기 세력을. 이제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좀 볼게요. 최근에 이제 이 비명계 반란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그 지지자들이 그 밀고 있는 이제 새로운 물갈이를 위해서 이제 성남 중원에 지금 이제 윤영찬이 현역 의원인데 이제 현근택 의원을 지금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저기 이제 출마를 준비 중에 있고 선언했고 현수막도 걸고 그게 벌써 그리고 화성에 이제 이원옥 대표적인 아주 여기에 이제 진석범 이분이 이제 도전장을 지금 내밀었군요. 진석범 대표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경기복지재단 그래서 초저금융 이 주요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걸 진행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을의 이상민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상민 의원은 좀 소심파로 분류합니다. 유일하게 저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좀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유일하게 얘기를 하신 분이고 그런 측면이 있죠. 실명 걸고 하는 이런 분이죠. 여기에는 이제 이경 상금 부대변인이었죠 민주당에.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원정의 이제 박광원, 여기에는 이제 김준영, 우리 한신대 교수죠. 한신대 교수님이시죠. 그 정조 전문가 연구. 근데 주로 이렇게 쭉 보면 이번에 저희 그 더 탐사에서 민주당 현수막을 보면 수박이 보인다라고 하는 저희가 기획을 한번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 지역의 그 현수막과 관련해 가지고 현수막 정치를 대단히 게을리하는 의원들이 저를 쭉 보였는데. 여기 대부분 다 겹치네요. 윤영찬 의원 지역에는 거의 현수막이 자기 그 지역군의 그 현안들, 그 민원들 치적 홍보하는 거. 이런 엄중한 이 검찰 그 독재, 그 검찰의 침탈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계획하셨네요. 그리고 화성의 이제 이원욱 경우는 아예 현수막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상민의 경우는 이제 이상민은 이제 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수원정의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저 3월달에 새로 입학하니까 그 학교별로 현수막을 뭐 효원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뭐 어느 중학교 뭐 이런 데다만 현수막을 주로 내걸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지금 민주당의 이제 그 수박 개로 분류되는 이런 의원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때문에 그 부메랑 역풍을 아주 톡톡히 더 선명해지고 그렇게 된 거죠. 보통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여야 간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그 정해지느냐 이제 이게 관심인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그 당내 물갈이, 당내 물갈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저 민들레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칼럼이었죠. 예. 유시민 작가. 매번 뭐 그 유시민 작가 뭐 칼럼 나올 때마다 뭐 화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예. 특히 이번 주 글이 많은 분들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민들레 찾아와서 본 분만 해도 얼핏 보니까 뭐 거의 10만 명 가깝게 10만 명 가까이. 아마 근데 이제 민들레를 찾아와서 보신 분들 이상으로 그 뭐 2배, 3배 분들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할 때 겪었던 경험을 실마리로 이렇게 얘기를 쭉 펼친 건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수모를 참아내야 되는 그런 남루한 일이다. 그런 이제 얘기이죠. 그래서 지금 이 대표가 지금과 같은 수모를 잘 참아내야 된다. 견뎌내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기 제목에 이게 한편 이제 고언이자 응원인데 잔인한 고언이다. 수모를 견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참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라고 하는 이제 유 작가의 심경이 담긴 그런 제목이죠. 네, 이 칼럼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을 정치인과 정치업자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정치인으로 그 살아가려고 애를 쓰더라도 항상 언론에서는 정치업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한다. 그래서 그 수모를 견뎌야 된다는 건데 본인은 그 수모를 견딜 수가 없어서 정치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수모를 견뎌내 달라. 잘 견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생존이 곧 승리인 정치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죠. 저도 그 부분이 뭐 모든 대목이 다 감명 깊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생존이 곧 승리인.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진짜 생존이 곧 승리인 그 앞부분이 저는 더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이었는데요. 오늘의 수모를 견디는 힘이 그에게 있다고 믿는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 하지 말고 재판정을 드나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대표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하는 조리돌림을 인간적 정치적 권위주의를 견뎌내기 바란다. 이 불체포 특권을 충분히 누려라는 얘기를 쉽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성비연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그걸 특권이냐 하고. 근데 이 불체포 특권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역사적인 맥락을 봐서도 꼭 필요한 장치다라는 얘기를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이 대목이 특별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불체포 특권이 이제 정치업자들에게는 불체포 특권은 확실히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될 특권인 거죠, 말 그대로.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을 상대로 검찰이 그 들이대는 이런 칼날은 사실은 정치업자를 상대로 들이대는 칼날이 아니고 결국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부당한 수사잖아요. 탄압인 거죠. 그 탄압으로부터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수단이 이제 불체포 특권. 똑같은 불체포 특권을 정치인과 정치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기존 언론들은 모두 다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면 그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들 다 정치업자라고 낙인을 찍고 몰아붙이는데 견뎌라 이거죠. 그 수모를. 그렇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유시민 작가 이 수모를 견디는 이 칼럼 관련해서 우리 저 김어준 뉴스공장에도 출연하셨죠? 한번 그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최근에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그게 화제가 됐어 사실. 난 잘 모르는데 시민언론 민들레에 낸 거. 공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 글이 많이 돌았고 국회 다수당 당대표가 법원 세 군데를 뺑뺑이 도는 거는 그 조리돌림이지 뭐. 그것도 그렇고 조사도 그렇고 그리고 체포동의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조리돌림 맞죠. 그렇죠. 근데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수모를 잘 못 견디는 정치인이었는데 수모를 견뎌라라는 요지의 글을 쓰셨거든요. 지금은 수모를 겪고 있는데 이걸 잘 버텨라.
버텨라라는 건 아니고 버텼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 보고 버티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느 정도는 아는데 본인도 겪어봤으니까. 예, 그냥 잘 견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잔인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견뎌야죠. 다 그거 못 견디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 리더라는 게 결국은 다 그 과정을 거쳤다. 그럼요. 뭐 모든 나라에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주의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렇게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마구잡이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냥 민주주의 규칙이나 규범, 관습 이런 게 다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이런 아수라판에 아니 상대방이 짱돌 정도 드는 게 아니고 막 재크나이프부터 시작해갖고 막 세 사람까지 다 동원해서 오는데 우리가 품격이 없으니까 품위 있게 국민을 믿고 판사를 믿고 양복 딱 차려입고 가서 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거의 90% 이상 친윤이라고 제가 늘 주장하는데 거기다가 확성기를 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원래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보는 사람도 없어. 친구도 많지 않고 편안한 사람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니 제 글은 시민언론 민들레는 포털에 오르지도 않아요. 아직. 근데 사람들이 퍼나르잖아요. 왜냐하면 공감이 일부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저처럼 포털에 안 올라오는 매체에 글을 올리면 퍼지지도 않아.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거를 확성기를 대주잖아요. 의도가 있죠. 그럼 온 동네 꽉꽉꽉 이장님 방송 울리듯이 울리는 거야. 주민 여러분 아침 7시 날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자기의 영향력인 줄 알아요. 네? 그게 자기 영향력인 줄 알아. 유시민 작가가 한번 민들레 글을 실을 때마다 2주에 한 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회자가 되고 그래서 참 저희로서는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참 이 글을 쓰는 것을 힘들어해요. 글을 쓰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서는 신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소연을 해요. 이거 글을 좀 이렇게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3주에 한 번 정도 쓰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오는데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 바로 우리 유 작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하고 귀한 일을 어떤 진흙탕 싸움으로 정치업자들을 키우는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죠. 언론들이 전하는 그 같은 뉴스, 신문을 본다는 것이 참 괴롭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 공감이 가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는 약간의 좀 겹치는 인연이 있긴 합니다. 대학 때 서클에 선배이세요. 서클 선배군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상당히 연배차가 나가고 제가 대학 때 그렇게 알고 지냈던 것도 아니고 사회에 나와서 한두 번 본 정도이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민들레에 글을 기고하게 된 과정에서도 저를 통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강기석 상임 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게 된 건데 유시민 작가께서 민들레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글이라도 좀 써가지고 보탬이 돼야죠.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제 쓰게 되신 거죠. 저는 감사하고요. 신문 보는 게, 뉴스 보는 게 좀 괴롭더라도 우리 유 작가님의, 유 선배님의 이런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위안 이상의 어떤 뭔가의 그 길이라면 길이고 어떤 신랄 같은 어떤 희망이라면 희망이고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소 좀 힘들더라도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수모를 견디는 힘을 부탁했듯이 그 같은 어떤 고통을 견디는 힘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제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경향신문에 이제 2000 제 기억에 4년인가 5년인가 우리 강기석 그 2년이었죠. 강기석 고문이 네. 경향신문 편집국장 할 때 이제 그 유시민 작가를 칼럼니스트로 영입을 해가지고 네. 그때도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자였을 거예요. 네. 유시민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그 수요일자에마다 경향신문이 엄청나게 판매 부수가 올라갔고 그래서 경향신문의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뭔지 모르지만 경향신문 내부에서는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친노신문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뒤에 편집국장이 이제 바뀌어서 그 유명한 이제 굿바이 노무현을 네. 쓰셨던 이제 그 네. 이모 이제 국장님께서 편집국장이 돼서 거꾸로 그때는 우리는 한쪽 진영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파격적으로 그 조선일보에 유근일 논설위원을 유근일 주필을 경향신문에 그 칼럼을 쓰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향신문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우리는 모든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포용하는 이런 신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그 파격적인 시도 관련해서 우리 신용복 그 작고하시기 전에 신용복 교수님이 이제 저희 그 경향신문 이제 기자들 몇 명이 이제 서디 모임이 있어서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유근일. 그랬더니 단호하게 나는 반대일세 그러더라고요. 경향신문과 한겨레 얼마 안 되는 모든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해도 역부족인데 거기에 유근일까지 글을 쓰게 한다. 나는 그 반대일세.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유근일 논설 칼럼을 쓰면서 경향신문이 친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 결국은 뭔가 정파적이지 않고 정론을 걷는 신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시점이 경향신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던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광고 오늘 또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광고주 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광고 상품은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오늘 광고는 떡갈비구이입니다. 온밥 앤 떡갈비구이인데요. 이 맛있고 건강한 떡갈비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최근에 온밥 앤 떡갈비구이를 드신 구매 후기 하나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안주로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제일 맛있었어요. 추천드려요. 추천. 안주로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고 하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먹어볼까요? 식사 대용으로 한번. 이거 익는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입안 가득 풍미가 쫙 번지네요. 이 온밥엔 떡갈비는 밥 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정말 좋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국내산 전부 국내산으로 국내산 돈육에 국내산 생과일, 국내산 생야채를 여러분 만들고요. 그다음에 합성 첨가물은 일체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명품 떡갈비로 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통 떡갈비하고 달리 고기 함량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끔 이제 떡갈비 중에 보게 되면 이 갈비보다 떡에 가까운 떡갈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온밥엔 떡갈비는 고기 함량이 무려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육즙 터지는 쫄깃한 떡갈비의 진정한 맛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생적인 햇섭 인증은 물론 돈피 젤라틴을 이용해서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제조 방법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저같이 고지혈증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제조 방법 특허가 있고, 그다음에 천년초를 함유하는 고기 완자 제조 방법도 특허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바벤 떡갈비는 좀 맛이 차별화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더 탐사몰에서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가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바벤 국내산 프리미엄 전주 떡갈비 치즈맛 390g인데 이게 16,000원이고요. 그리고 요 두 팩, 요 세트, 세트로 29,900원입니다. 그리고 온바벤 국내산 프리미엄 전주 떡갈비 순한 맛, 매콤한 맛 500g은 15,500원, 그리고 16,000원 팔고이고요. 근데 순한 맛 두 팩은 28,900원, 매콤한 맛 두 팩은 29,900원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우리 민들레에서도 대표님 이하 많은 동료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잘 견디고 있는데 건강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가 안 좋아서 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그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떡갈비가 딱 필요하죠.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떡갈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떡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부드러우면서도 제가 지금 이가 안 좋은 사람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기 식감이 있어야 되죠. 씹히는 맛이 있어야지 되죠. 충분히. 그리고 너무 달아서도 안 되고 너무 안 달아도 안 돼요. 여기 딱 그냥 딱 적정선 딱 맞춘 저거 같아요. 지금 미리 고지도 못 받고 지금 왔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씹히는 맛도 충분하고 그렇죠. 부드럽기도 하고. 우리 고일숙 기자님은 뭐 광고를 광고처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광고도 역시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진짜 맞아요. 나온 김에 제가 느끼는 맛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딴 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더 탐사몰 들어가시면 남성 화장품이 2개가 딱 있어요. 보시면 제 얼굴 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맞아. 얼굴 많이 좋아지셨어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관심 있는 분들 제가 고일색인지 아닌지도 잘 우리 이 대표님은 제가 참 오랜만에 가니까 고일색 동생이 올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이제 남성 화장품이 딱 2개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피부 관리 제가 책을 써도 되는 만큼 미처 잘 봤는데 보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거기 뭐 하이드라 아쿠아 뭐 이런 보습 스킨하고 뭐 에센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써서 좋아진 거예요. 진짜 그러시구나. 보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디 가서 뭐 미백 수술을 받으셨나 했더니 미백 수술이란 건 있나? 주차 녹화하는 건 있지만 그래가지고 더 탐사몰 들어가시면 거기 있는 거 다 아무거나 좀 해줘. 특히 피부에 관심 많은 남성분들은 거기 딱 2개 있어요. 스킨하고 남자 스킨하고 그 하이드라 아쿠아 뭐 등등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저같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스킨 로션보다도 이제 온바벤 떡갈비 구이를 광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가 조금 좋지 않으신 분도 부드럽게 씹으면서 식감도 좋고 그리고 맛도 매운맛과 짠맛이 그냥 강하지 않으면서 아주 적당히 황금 배율을 맞춘 것 같죠 느낌이. 자 단백질도 특히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온바벤 떡갈비 구이 추천하면서 광고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은 소식이 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재명 우리 이준기 대표님 소개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이 3월 10일이지 않습니까? 딱 1년 전이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어떤 인물에 의해서 대한민국 호가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거쳐왔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윤석열 당선 후 1주년을 딱 오늘 1년이죠. 딱 1년이죠. 어제라고 볼 수 있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저런 말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2개의 무자 돌림과 파자 돌림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제 무능, 무지, 무식, 무례, 무도, 무치, 또 파행, 파국, 파탄, 파산, 파멸, 파괴. 아마
문자 저 몇 가지 뒤로 또 몇 개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끝없이 그렇죠. 이어질 것 파자 같아요. 뒤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아마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무와 파자로 저렇게 요약되는 1년이 또 있었을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생각이 들죠. 얼마 전에 우리 더탐사에서 이제 역사 강의를 하시는 신명섭 교수는 조선왕조 개국하고 난 후 이제 100년 후에 가장 이제 융성한 때가 성종인데 그 성종기를 한순간에 다 말아먹고 조선왕조를 완전 나락으로 빨아들인 왕이 있었죠. 연산군. 네. 그 연산군에 이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굴곡이. 그 연산군을 또 뒤에서 조종했던 장록수 하면 또 우리 연상되는 분이 있죠. 네. 아주 뭐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고요. 저기 한자로 썼지만요. 잠깐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무자 밑에 우리가 많이 쓰는 한자지 않습니까? 무자 밑에 저 4개의 점이 있죠. 저것은 불이에요, 불. 그리고 이제 파자 밑에 들어가는 것에 한자로 나와 있지 않지만 파는 이제 뭔가를 부술파이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돌이 들어가요. 돌서. 그러니까 모든 많은 것을 불태우고 많은 것을 돌로 부쉈던 불태우고 부쉈던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태우고 파괴하고 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그래도 있는데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얼마 전에 드디어 넘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무능 그리고 독선인 대통령한테만 다 책임을 돌릴 것인가? 그럼 그에게 관련은 왜 필요한지 질문을 던진 칼럼이었죠.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부처들 가운데서 특히 저는 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처들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외교부를 꼽아요. 외교부, 교육부, 또 어떻게 보면 법무부도 이제 그런 부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외교부의 진면목을 사실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 외교부가 항상 일으켜왔던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특히 특정한 집권 세력일 때는 그것이 그야말로 극명화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 그때 위안부 합의 때에 이른바 위안부 합의 때에 그때 외교부의 행태였고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이 어떤 이부라고 할까요? 이탄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의 현재의 윤정부 아래에서의 외교부가 이제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 또 그렇죠. 제목에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외교부가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특히 겸손한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역시 뭐 미국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일본에 대한 이런 애증의 감정이 있죠. 또 어떤 그 정이라고 하는 감정 속에는 잘못된 역사를 청산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이웃에 대한 애정의 감정으로 바뀔 수가 있는 일종의 전제인 것인데 그 같은 반성이 왜 반성이 필요하고 왜 그 같은 반성과 사과와 과거사의 인정이 없으면은 진정한 화합과 설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한국의 외교부에 얼마나 충분히 있는가를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뭐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제 그 강제징용 그 배상 그 판결을 이제 국내 기업에게 이제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이제 이런 해법에 외교부 내부에서도 극렬한 마지막까지 반대가 있었던 일부 것으로. 있었죠.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 보란 듯이 이제 3.1절 기념사로 이런 외교부 내부의 이제 반대를 이제 일축을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외교부 내에서 그 누구도 뭐 양심선언을 하는 그러한 외교관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교부 부처를 송두리째 마치 매도하는 것 같아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봐왔던 외교부 특히 고위직들의 장관들의 최고 책임자들의 행태들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강준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외교부 안에서 용기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스스로 외교부 자기 자신을 욕보이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에서의 그런 이의 제기 또 어떤 항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이미 이제 답답합니다. 외교부에 이제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외교관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3.1절 그 망언은 결국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치욕스러운 그렇죠. 한 페이지로 기록될 거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관리들이 대통령의 그런 치욕스러운 망언 대일 굴욕 외교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또 남을 것입니다. 급기야 지금 한국의 외교부 관리로서 그야말로 가장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반모 씨죠. 반모 씨. 예. 근데 엊그제 어제인가요? 또 그런 말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를 봤는데요. 네. 이번의 결정을 대승적인 결단이었다라고 극구 칭송을 했다고 하던데 네.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바로 그 인물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의 고위 외교관들의 그 외교부적인 유전자 아닌가? 네. 그분 이제 별명이 기름장어고요. 기름장어. 예. 반모 씨. 씁쓸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윤석열 정부 내에 또 뭐 한 자리를 또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그 저쪽에 충북지사도 한번 지금 설화에 올랐잖아요. 네. 친일파 발언으로. 네. 반기문 총장도 사실은 힘들게 그 본인이 외교관으로 쌓아올린 그 업적을 한순간에 발언 하나로 다 깎아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굴욕 외교가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아직도 그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언론들이죠. 언론들이 이번에 결단이다, 용단이다, 미래로 문을 여는 어떤 대승적인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죠. 국민들은 이것을 제2의 울산의학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국민의 상식으로. 근데 이것을 한국의 산케이 신문과 같은 일본의 극우 매체이죠. 정작 일본 내에서는 언론단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산케이 신문이 마치 한국판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보도들을 쏟아냈죠. 권력 외교라고 하는 정부의 참사가 또 언론의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외교 참사, 이제 언론 참사가 함께 빚어낸 정말 역사적인 보도를 비극. 보면 언론들이 내심 이런 결과를 바래왔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돼요. 실제로 조중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국 뭐 언론재단에서 그 한일 양국 기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조선일보 그 기자가 거의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인데 거기 패널로 참석해가지고 산케이 기자하고 거의 같은. 그러니까 우길기를 단 그 일본 그 수병이 한국에 이제 상륙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산케이 신문 기자보다도 더 나간 얘기를 했어요. 더 빨리 왔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대통령이 3.1절 발언 통해서 이런 얘기를 꺼낼 줄은 알고 스스로 밑에 밑자락을 계속 깔아줬던 것 같고요. 뭐 자존심, 뭐 정의 차원이 우선 가장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익의 차원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이것이 어떤 이익으로 결부될 것인지, 어떤 손해, 피해로 연결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친일의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강국들, 예컨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기득권과의 어떤 구조적인 결착이 있죠, 유착이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이 친정부적인 보도 이걸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측면들을
이번에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낼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건데 아이고 뭐 당연히 내야죠 하고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뜯어낼 것이고 기업은 그보다 더 많은 또 반대급부를 얻게 될 것이죠. 그럼 그 손에 그 피해 또 국민들이 다 골고루 지게 되는 겁니다. 예, 저 어쨌든 이 대통령의 그 3.1절 그 망언, 그 강제징용 해법을 완전히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해결하면 이런 대통령의 사실 그 외교 참사론 외교 만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이제 언론에서는 결단이라고 지금 지켜 세우고 있고 이 기막힌 상황을 이제 우리 박순찬 화백이 또 만평으로 끄집어냈죠. 네. 예. 근력 외교와 또 한편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일대 후퇴, 그렇죠. 노동기법상의 일대 후퇴를 주 52시간을 넘어서 하죠. 지금은 이제 예. 뭐 69시간 네. 그리고 뭐 어떤 건 80.5시간. 예.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죠. 예. 예.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정말 이거 정신 나간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좀 더 지금 봐야 되겠지만은 박순찬 화백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저게 머릿속에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한편으로는 항일 자주 역사 의식을 뽑아내고 그렇죠. 그 자리에 대신에 뭐 노예 근성이라고 노예 근성 후춧가루를 뿌리면서 시키는 대로 그렇죠. 일하는. 그러면서 일주일에 60몇 시간을 일하게 되면은 저렇게 눈이 휑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런 걸 이제 막는데 이제 그 노조가 걸림돌이 되니까 노조도 짓밟고. 그러니까 굴종 사회, 과로 사회, 종속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저렇게 한 장의 그림 속에 담는 것인데 저것이 결코 어떤 우리 박순찬 화백의 상상력의 사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전반평 보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너희들이 노예로 살만하니 그렇게 사는 거다라는 메시지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자발적인 노예로의 길로 스스로 그를 즐겁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목사이던데요. 그 일장기를 대놓고 걸기도 했는데 이것이 또 여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더욱 신이 나서 또 아주 뭐 지금 뭐 더욱 드러내놓고 그런 작들을 벌이던데 이것이 노예로의 길을 스스로 자청해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아니고 무엇일까?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한 페이지 중에 하나도 보면 1945년도에 그 일왕이 패전을 인정하는 방송을 하고 나니까 그 조선 총독부에 몰려가서 대성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었다. 뭐 그런 인물이.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민들레에서 우리 김상봉 교수님 또 그냥 하는 것과 원인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지난번에 이제 지지난 3주 전이었죠. 새롭게 이제 김상봉의 성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칼럼을 새롭게 쓰고 계시는 김상봉 교수님의 두 번째 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좀 전에 해왔던 얘기하고 상당히 상통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뭔가를 그냥 아는 것과 그 원인을 아는 것에 대하여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것, 어떤 그냥 일차적인 인식, 즉자적인 인식. 근데 하지만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야 이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것, 그것이 가진 우리가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본질을, 진상을 그냥 아는 것인지 원인까지 제대로 아는 것인지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보면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또 그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 이 막걸리 한 잔 먹으면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하고 얘기를 오랫동안 해보면 제대로 아시는 게 없어. 그리고 전부 다 포털의 제목만 보면서 그걸 이제 본인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과 원인을 아는 것에 대하여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그 루신의 아큐 장전에도 보면 아큐가 결국은 그 권력자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권력자로부터 다 버림을 받고 쓸쓸한 최후를 맞았던 것도 결국은 이 아큐는 세상에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근데 정작 본인이 알아야 될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일독을 권유해보고 싶은 칼럼입니다. 김상봉 선생님의 성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한국 언론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실망, 낙담, 또 뭐 분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정말 그 아주 실망스러운 우리 언론의 환경 속에서 또 하지만 뭔가 새로운 희망을 또 피워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매우 주목을 해야 될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가 지금 저 남쪽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학자이신 이봉수 교수이시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주에서 최근에 한 달 동안 지금의 언론사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언론인 양성 과정을 자비를 들여서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어요. 이제 그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죠. 이것은 널리 알려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 한미리 스쿨이 보니까 이제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스쿨. 그것이 준말이죠. 한미리 스쿨. 원래 이제 이봉수 교수님은 이제 한겨레 신문에 있다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세명대의 그 저널리즘 스쿨이죠. 그렇죠. 네.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봉직을 하시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몇 년 되셨죠. 그리고 그래서 그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괜찮은 기자들과 PD들을 많이 사실 이제 길러냈는데 안타깝게도 아마 뭐 이봉수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제자들조차도 본인이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언론인들을 좀 키워내겠다. 특히 이제 뭐 유시민 작가도 얘기를 했지만 대다수의 이제 그 젊은 기자들이 이미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기자 정신, 저항 정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회사원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진 언론인, 기자하고 PD를 양성해 보겠다라고 제주도에 지금 이제 학교를 만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더 탐사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민들레도 결국은 우리가 현업에서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인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기존 미디어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마저도 다 지금 허물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지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봉수 교수님의 시도나 노티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이제 한미리 스쿨, 이봉수 교수님 한미리 스쿨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지방대 학생들을 좀 우대를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이 나오죠, 뒤에. 보실까요? 일단 저거는 전 과정, 강의, 숙식 다 무료입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한미리 스쿨 학생들하고 지금 이제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선발 방식부터가 독특하죠. 이번이 이제 1기생인데 당초 정원은 12명이었다고 합니다. 다 정원이 찼지만은 결국 이제 그 중에 3명이 아쉽게도 나타나지 않아서 9명이 했는데 1기생 12명 중에 2명을 빼고는 10명이겠죠. 모두 지방대학 출신이고 또 더욱더 주목할 것은 학력 나이 제한이 없을 뿐더러 지방대학과 저소득층 출신 또 장애인에게 이런 가점을 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평등 원칙에 충실한 어떤 그런 선발 기준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우리 이제 이봉수 교수께서 이 같은 과정을 특별하게 세명대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도를 했지만은 거기에서 이룬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라고 서로 자평을 하면서 이 과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이런 또 새로운 과정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지와 문제의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언론 지형의 우편향. 물론 이것은 이제 우편향은 어떤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우편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상식에 반하고 양식에 반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아마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언론인의 출신 배경에 많이 비롯된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거의 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벌주의, 서울 중심주의를 깨자. 그것은 언론고시 준비 단계부터 깨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의 언론고시는 바로 이런 학벌과 서울에 있는 대학 중심으로 철저하게 거기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언론인의 채용, 육성 과정에서부터 이 같은 기존의 틀을 형식을 깨야 된다는 것이죠. 글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도 뭐 경향신문에 있을 때 보면 이제 후배 이제 그 신입 기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쭉 보면 다 서울이야. 그리고 전부 다 뭐 외고 아니면 다 이런 자사고 출신들이 또 뭐 대부분들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무리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배 기자 한 명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고등학생 중에 누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기자가 돼요라고, 기자 준비를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우선 스카이부터 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뭐 농반진반해서 얘기를 하던데, 결국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기자들이 결국 그 얘기 스카이부터 가라고 얘기했던 그 기자가 대표적으로 좀 경향신문에서 이 조국 장관 그 검찰 수사 때 대표적인 일면의 오보를 많이 냈던 그 기자입니다. 조국 펀드라고 하는 것들도 제일 먼저 만들어내고, 그리고 윤석열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총대를 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던. 어쨌든 지금 어제 이봉수 교수님이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교육 과정도 일반적인 기자 교육을 할 때 흔히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글쓰기 교육,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기사쓰기 교육도 필요하죠. 근데 하지만 그 이전에 인문사회 교양 교육, 아마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뭐 모든 분들에게도 특히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은, 특히 앞으로 언론의 직업으로서의 언론의 뜻을 두는 학생들, 그리고 또 뭐 그 이상의 좀 더 나이를 드신 시민들도 제주의 한미리 스쿨 주목해 주시고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조금 다가오는데, 이건 우리 임영기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메시지 같아요. 예. 우리 공덕역의 민들레 사무실 앞에 바로 저런 그 시구가 내걸리는 큰 건물의 외벽이 있습니다. 저게 아마 한 2달에 한 번꼴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공덕역의 사무실을 얻었던 10월부터 저것이 이제 제가 보기로는 3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마 이제 그건 제가 지난번에 민들레 100일을 맞아서 썼던 칼럼에서 또 좀 거기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저런 그림과 함께 시와 함께 그림이 또 실렸는데, 시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시도 보시죠. 머지않아 꽃이 될 테니까. 근데 그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저 그림인데요. 손에 들고 있는 저 풀꽃이 민들레일까 아닐까 가지고 저는 지금도 제가 확신을 못하지만은 아마 민들레일 수도 있고, 또 민들레를 닮은 다른 어떤 풀꽃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것이 마치 어떤 우리 민들레를 위해서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내건 시와 그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우리 작은 민들레를 저 앞에 대기업에서 알 리가 없을 테고요. 하지만 어떻든 이것이 우연히 가져다 준 그런 선물 같아서 참 저희들에게는 또 힘을 내는 또 그런 어떤 그런 시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도심 속에서
특별히 살면 이제 봄이 우리 가까이 온 줄 몰랐는데 저도 어제 모처럼 쉬면서 집 밖에 산에 갔더니 뭐 산수유가 벌써 노란 산수유가 좀 이쁘게 피고 이제 꽃망울들이 하나씩 핍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의 광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더라도 민주의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저 민들레 작은 홀씨가 지금 희망을 지금 봄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민들레가 우리 민주의 봄을 앞당기는 그런 전령사로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후원 부탁드리면서 후원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이걸 마지막 오늘 메시지로 전하면서 오늘 민들레 시사 톡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입니다. 정기 결제는 1번, 일시 결제는 2번을 눌러주세요. 신용카드는 1번, 휴대폰 결제는 2번을 눌러주세요. 결제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1만 원은 1번, 3만 원은 2번, 5만 원은 3번을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번호를 누르신 후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카드 유효기간 4자리를 카드에 표기된 대로 월, 년, 순서로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가입자 생년월일 6자리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결제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1만 원은 1번, 3만 원은 2번, 5만 원은 3번을 눌러주세요. 휴대폰 가입자 생년월일 6자리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을 눌러주세요. 통신사를 선택해주세요. SKT는 1번, KT는 2번, LGU는 3번을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